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죠. 어떻게 철학의 힘이 많이 생겨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녹음 듣는 것만으로는 철학의 힘이 불끈 솟아오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 권 구매하셔서 곁에 두고 가까이 하시면서 철학의 힘을 나날이 훈련하시는 그런 길잡이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요. 오늘 함께 할 챕터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존의 것과 불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용기. 한문으로 용자가 턱하니 써 있습니다. 이 챕터를 마지막으로 8번째인가요? 이렇게 8번에 걸쳐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 대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페이지에 써있는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탁월한 높이에서의 사유, 그곳으로 가는 독립은 다른 말로 용기이다. 기존의 것과 빚어지는 불화를 자초하고 감당하는 용기야말로 자신이 자신의 힘만으로 우뚝 서 있을 때 발휘되는 또 하나의 힘이다. 네, 이 부분 읽으면 제가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소개드리기 직전에 소개드렸던 또 장편 시리즈로 소개드렸던 책 있잖아요.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에서의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와 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도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그런 용기를 부려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용기도 있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의 용기라고 하면 그 정도로 피를 흘리는 것까지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그런 기존에 익숙해 있던 것들과 불화를 빚게 되더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립을 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 용기가 바로 그 시작에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아주 주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또 이 철학의 같은 철학책이니까요. 내용도 다르고 지으신 분도 다르지만 그분의 관점들이 다르긴 하지만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바 이 또 우리 시대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마지막에 읽으려고 같이 하려고 남겨두었던 것은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 이 표시해 둔 챕터들을 다 소개해 드렸고 오늘 마지막 장이 남아있을 텐데 하고 열어보니까 바로 이 챕터네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초이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로 밝은 빛을 보는 즐거움이라는 부분입니다. 장자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고독을 자초한 인물의 모범으로 장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마천의 노자 한비 열전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옵니다. 장자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소문이 나자 초나라의 왕이 천금을 들여서 사신을 보냅니다. 장자를 반드시 제상으로 모셔오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때 장자가 말합니다. 천금도 큰 돈이고 제상 자리도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사용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제사용으로 쓰려는 소는 몇 년을 잘 먹이며 키우죠. 그러니까 그 소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삿날 당일에는 깨끗이 씻기고 비단 옷을 입혀 끌고 가죠. 이때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소는 제사장이 이제 가까워지자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속으로 후느낍니다.
아, 내가 소로 태어나지 말 것을 차라리 보잘것없는 돼지가 될 걸.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니 내게 그런 제안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러고 나서 장자는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택할지언정 통치자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일갈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장자는 작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작회가 자유로울 때 자, 쾌락할 때 쾌, 그래서 작회이고요. 이 작회가 독립적인 삶을 말합니다. 의존적인 쾌락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생산해낸 나만의 고유한 쾌락, 이것이 작회이죠. 이것이 자유이고 독립입니다. 이 자유와 독립을 갖춘 주체가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과정을 철학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활동을 통해서만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죠. 다음은 장자 천지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묘한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고 소리 없는 고요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오묘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밝은 빛을 보고 아무 소리 없는 곳에서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듣는다.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틀에서 저 틀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현재의 틀은 나에게 익숙한 개념과 문법으로 모두 번역이 되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죠. 친숙하죠.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세계 혹은 아직 열리지 않은 세계는 이 익숙한 개념과 문법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틀은 아직 암흑이거나 오리무중이라는 뜻이죠. 모든 창조적 행위자는 이 익숙한 문법 속에 있으면서 오리무중에 열리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다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문법을 먼저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묘한 어둠으로 있는 열리지 않은 세계 속에서 고요히 홀로 빛을 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지금의 문법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틀에 갇힌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바로 그 오리무중 속에서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장자는 계속 홀로, 앞서 읽어드린 그 문장에서 장자는 계속 홀로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대다수가 공유하는 이미 있는 문법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벗어난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을 것이고, 또 빌 게이츠도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도 그랬을 것 같고요. 네. 우리를 벗어난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홀로 우뚝 선 사람입니다. 모든 창조자들이 유일한 사람이자 고독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흐가 생각나네요. 화가 고흐 있죠? 네. 그 홀로 남겨진 고독한 사람이 본 밝은 빛과 조화로운 소리는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이는 작회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독립적 주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고흐 말씀드렸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랬다 하고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에디슨,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이런 우리가 아닌 나로서의, 우리를 벗어난 나로서의 그런 홀로 있는 시간, 그런 성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보았던 거죠. 앞서 예를 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또 그랬고, 칸트가 그랬고, 니체가 그랬고, 이렇게
세상의 큰 변화에 동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 우리로부터의 이탈이 기본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버트란트 러셀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과의 불화를 자초하는 것, 그것이 용기. 철학자들은 모두 다 오묘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이고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독립적 주체들이었습니다. 그 독립적 주체들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왜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형성된 예민함이 상실되어 가는 걸까요? 호기심이나 궁금증보다 이미 있는 것을 습득하여 그것을 확대 심화시키는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기존의 교육체계, 수능체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더 많이 그랬었고 좀 그런 자각과 반성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암기 위주, 정해진 것을 받아들이는 위주의 교육체계가 많이 바뀌고 또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학습과 기존 시스템에 굳어진 저희 이제 성인들은 더더군다나 정해진 것을 믿고 수용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이 또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예민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죠. 슬픈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보다는 주로 생각의 결과들을 숙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버트란트 러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적 모험심은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 사이에 훨씬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상놀이와 공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성장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희귀해지는 까닭은 모든 교육 과정이 그것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는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것, 파괴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이다. 사고는 특권과 기성제도와 편안한 습관을 무자비하게 다룬다. 사고는 무정부적이고 법률로 제어할 수 없으며 권위를 중시하지 않고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정교화된 그런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고는 지옥을 들여다보고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고는 인간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에 둘러싸여 있는 희미한 알갱이로 본다. 그러나 사고는 마치 자신이 만물의 영장인 듯이 확고하고 당당하게 처신한다. 사고는 거대하고 재빠르고 자유로우며 세계를 비추는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여기서 사고라고 언급한 그것이 철학적 사고인 거죠. 그냥 우리가 하는 늘상 해오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가 이렇게 멋있는 거였네요. 좀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고는 거대하고 재빠르고 자유로우며 세계를 비추는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이렇게 귀한 걸 우리가 잃어왔던 겁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세대들을 다 거쳐왔죠. 특히나 이제 그 식민 시대나 아니면 그 공산주의권 영향권에 있던 그런 시스템적 사고를 주입받고 그것대로 강제되어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거친 나라들은 더 많이 이런 우리의 철학적 사고 능력이 말살됐죠.
또 이제 그런 식민 체제, 뭐 그 주체적인 사고 없이 다른 나라의 그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또 받아들인 것을 암기하고 외우는 것, 뭐 그런 것을 교육 체계에서 훈육을 받은 기성세대들은 이런 걸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죠.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럽진 않지만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녹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이 녹음하는 시간 자체가 여러 번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저에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낭독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좀 더 쭈삣쭈삣 서요. 그래서 저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는 분명히 전복적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얌전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야성을 놓치지 않죠.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들과 불화를 빚습니다.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좋아서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탁월한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창조적 탁월함은 그 이전의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껏 철학적 사고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적 수준의 사고를 하려면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서면 기존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게 보이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마주칩니다. 불안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편안함으로 바꾸려 하죠. 하지만 독립적 주체는 불안을 편안함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불안 그대로를 감당합니다. 그대로 불안을 품어버리죠. 우리가 쉽게 믿음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믿고 모든 문제를 그 믿음의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면 항상 명료하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믿고 편안해지면 인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의 내용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반면 탁월한 인간은 항상 다음이나 산 넘어 할 때 그 너머를 꿈꿉니다. 우리가 독립을 강조하는 이유도 독립만이 다음이나 넥스트, 다음, 비욘드, 너머로 넘어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머나 다음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불안이 힘들어서 편안함을 선택하면 절대로 다음이나 너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불안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를 감행하는 일을 비로소 용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탁월한 높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불안을 자초하거나 감당합니다. 결코 불안을 견디지 못하여 쉽게 믿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챕터의 내용이 되게 거창하게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너무 거창한 분들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머리도 좋고 타고나는 면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좋은 유전자, 좋은 환경, 그런 것도 필요로 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아마 이런 철학적 사고와 경험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경험들을 일찌감치 체득하지 않았나. 누가 가르쳐 줬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체득한 부분들이 클 것 같아요. 아마 기질적으로 이런 야성이 좀 더 많은 기질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한 번의 용기를 내서 어떤 그런 성취감을 맛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용기를 또 주저하지 않고 별로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넥스트, 그 다음, 그 너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오롯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에만 집중한다면 고흐처럼요. 그랬던 스티브 잡스처럼요. 그거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인생에 대한 이 판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저것을 살 것이냐,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들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독립적인 생각과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니까요. 어쨌든 이 작은 용기가 시작이었을 것 같다, 시작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이 거창한 내용, 계속 언급되는 장자 같은 위인, 뭐 장자 외에 제가 앞서 거론한 그런 많은 대발명가들, 그런 철학적인 큰 사상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다음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준 대철학자들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조금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지만 실행을 잘 못하는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10년 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마음은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작은 첫 용기, 익숙한 것, 내가 편하고 또 이 그냥 편한 상태에 있도록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런 불안감이라던가 주변에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뭐 지금이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기존 체제로부터 과감하게 난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싶어, 내가 아직 안 해봐서 그렇지 나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그런 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진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원 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운명적으로 마지막 챕터로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읽고 싶은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클립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은 챕터들은 오늘 읽으려던 분량 중에서도 절반 읽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 좀 더 엑기스이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것. 그 불균형한 경계에서 그거를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해내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철학은 사유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사유하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어느 기자에게서 건명원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죠. 건명원은 요 최진석 교수님이 인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세우셨던 그 기관의 이름이죠. 그 기자는 결과와 효과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꿈과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은 누구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분명하게 예측한다 해도 그 예측은 지금 현재 있는 문법으로서의 예측일 뿐입니다. 꿈이 실현할 세상의 문법은 아직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 과거의 틀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꿈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예측을 하고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꿈의 동력은 오히려 상실될 것입니다. 네, 저 이 말에 한 표 겁니다. 네,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성공 예측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죠. 최진석 교수님이 어딘가 방송에서 그 말 하셨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꿈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게 맞는 꿈인지 옳은 꿈인지 아닌 건지. 그런데 꿈은 진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꾸는 꿈이 최선이다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디선가 봤던 문구도 생각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최진석 교수님의 다른 책을 들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요. 모쪼록 자신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 조금 내실 수 있는 여유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